나조차 내 글이 갑갑할 때 두 번째, 내면이 아니라 외면에 집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글쓰기 전도사 한명석입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행위는 설명, 논증, 서사, 묘사 네 가지 중 하나라고 하네요. 설명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설명이고, 논증은 글 한 편을 관통하는 흐름이 말이 되어야 하는 거고,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고, 묘사는 그림 그리듯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을 뜻합니다. 논증이 제일 기본이겠지요. 법원의 판결문에만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팥죽을 보면 엄마가 생각난다는 글에도 두 가지를 이어주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긴 시간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려면 서사가 필수적이겠지만, 서사를 자주 사용하면 글이 건조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에 많은 일을 다루려니 고두밥처럼 딱딱해지는 거지요. 이럴 때는 중요한 장면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지금 일어난 장면처럼 자세하게 그려주어야 독자에게 각인이 됩니다. 묘사가 필요한 건데요. 설명과 묘사의 경계가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느낀 무언가를 독자에게 전달할 때 기능적인 표현이면 설명, 수려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묘사라고 하는 식이지요. 설명 묘사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저는 50살에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또렷해지고 느낌이 분명해지면서 눈앞이 환해지는 게 좋아 4년 만에 첫 책을 쓰고 10년 넘게 글쓰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책을 150권 이상 읽었는데 비슷비슷한 글쓰기론 중에서 단연코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묘사에 대한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글쓰기 교육의 선구자 이호철 선생님의 책에서 사생글로 접했네요.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보이는 대로 써라, 들리는 대로 써라 하는 과제를 1년간 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만으로도 1년 후면 아이들이 글로 쓰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고요. 6학년 아이가 당시에 과제로 쓴 글을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숙제하는 내 동생. 한참 있다가 문제집을 한쪽 다 풀었는지 한 장을 스르륵 넘깁니다. 눈은 쉬는 듯 힐끔 천장을 쳐다보았다가 다시 문제집을 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놓아두었던 왼손을 이마에 짚었다, 눈에 짚었다, 머리를 긁었다, 턱을 괴입니다. 오른손은 모르는 문제에 낙서만 합니다. 갑자기 모르는 문제에 낙서를 더 세게 하다가 하우 하고 한숨을 쉬면서 회전 의자를 뒤로 팍 찹니다. 그러고는 문제집과 볼펜을 들고 신경질이 난 듯 킁킁킁 소리를 내며 방문을 나서 주방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를 쑥 빼고 앉더니 문제를 다시 풉니다. 손에 있는 볼펜은 입에 물고 있다가 모르는 문제를 풀었는지 웃음을 지으며 답을 씁니다. 한 문제를 풀었는데 볼 일이 급한지 문제집을 들고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변기에 앉아서 문제집을 푸는데 다리는 변기 구석 뒤로 젖혀 있고 옷은 추워 올려 턱으로 잡고 문제집은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풉니다. 한 문제 풀고는 그 자세가 불편한지 다시 허벅지와 가슴이 닿도록 숙여서 왼손에 문제집을 들고 오른손으로 볼펜을 들고 풉니다. 속이 몹시 안 좋은지 냄새 지독한 방구를 뿡 하고 낍니다. 졸리는지 눈을 꿈뻑꿈뻑거리며 문제집을 풉니다. 숙인 자세도 불편한지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고 눈앞에 왼손으로 문제집을 들고 오른손으로 볼펜을 들고 문제집을 풉니다. 입으로는 문제집을 읽는 신용을 하고 눈은 쉴 새 없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문제를 풀더니 더 이상 문제집을 못 풀겠는지 문제집을 접고 뒤를 닫고 나와 침대로 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잠을 잡니다. 어떤가요? 숙제하기 싫어 몸살 나는 남자아이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요? 별 내용이 아닌데도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피어나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스케치하듯 자세하게 쓰기만 해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사생글을 단단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미셸 트루니에가 쓴 외면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일기가 아니라 사람들, 동물들,
사물들 같은 외적인 세계로 눈을 돌린 일기를 쓰는 것이 글쓰기 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다음에는 김현수의 30초 소설론에 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쓴다고 하면 오롯이 내 안에서 길어 올리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가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내면이 아니라 외면, 눈앞에 벌어지는 일과 행동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30초 소설론. 30초 안에 소설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죠. 봄에 대해서 쓰고 싶다면 이번 봄에 무엇을 느꼈는지 쓰지 말고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꼈는지를 쓰세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지 마시고 사랑했을 때 연인과 함께 걸었던 길, 먹었던 음식, 봤던 영화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쓰세요. 다시 한번 더 걷고 먹고 보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언어로는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건 오직 형식적인 것들 뿐이에요. 이 사실이 이해된다면 앞으로 봄이 되면 무조건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사람과 특정한 꽃을 보러 다니시고 잊지 못할 음식을 드시고 그날의 기분과 눈에 띈 일들을 일기장에 적어 놓으세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들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 강의 끝. 전에도 묘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설명하지 말고 묘사하라거나 설명과 묘사의 차이를 알면 이미 작가라는 식으로 숱한 글쓰기 책에서 강조하고 스토리텔링 기사 쓰기나 소설론에서도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묘사에 다가가다가 정점을 찍은 것은 오르안 파묵의 글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소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글쓰기의 역사가 문학에 쌓여 있으므로 문학에서 배워와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대단할 것 없는 글쟁이이기 때문에 역시 보통 사람의 글쓰기를 지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소설을 읽을 때도 묘사가 길어지면 건너뛰고 읽고 내가 묘사를 하는 것도 아득하고 멀게 느꼈는데 이 구절을 만나면서 묘사에 성큼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소설 쓰기는 단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소설 읽기는 다른 사람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단어로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단어로 독자의 머릿속에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특정 장면을 눈앞에 떠올리는 과정입니다. 만년필로 써 나가고 있는 종이를 보는 것만큼이나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쓸 문장을 한 편의 그림처럼 내가 쓸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앞에 떠올리려고 애씁니다. 내가 내 글이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내 글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니까요. 이럴 때 과감하게 내면에서 눈을 돌려 외부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됩니다. 초등학생도 능숙하게 해내는 사생글로 시작해서 노벨상 수상작가인 노하우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글을 읽고 나서 그림이 그려지는 글이 좋은 글이다. 해상도가 높은 글을 쓰라고 하는 말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선을 외부로 향하면 글로 쓸 것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타고난 기질이나 자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 엄청난 세상을 뜨겁게 껴안으며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나에게만 집중했을까? 누군가 한 말을 저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